2시간 뒤 그들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키스를 나누고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대로 지연의 뒤를 밟아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고 약 15분 뒤에 저도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반겼습니다. 이미 화장을 지우고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응, 회의가 취소돼서.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나? 아, 상담 좀 늦게까지 했어. 오늘따라 이야기할 게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상담실은 6시에 문을 닫는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많이 도움됐어? 응, 많이 나아지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지연을 보며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올해 47살이고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할 수 있죠. 20년 전에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는 저와 지연이 둘뿐인데 최근 몇 달간 집안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모든 일은 지연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가 갑자기 우울해지더니 작은 일에도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시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상태가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만 했죠.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연은 조기 갱년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45인데 호르몬 수치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의사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권했습니다. 요즘 조기 갱년기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케어해야 합니다. 좋은 정신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소개받은 곳이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하태석 원장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지연은 처음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잖아. 왜 정신과를 가야 하는데? 여보, 요즘은 정신과가 그런 곳 아니야. 마음이 힘들 때 도움받는 곳이라고. 한 번만 가보자.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설득해서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태석 원장은 50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차분하게 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죠. 첫 상담 후 지연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때? 괜찮았어? 생각보다 편안했어.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 그 후로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했지만 곧 지연이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약 2달 후였죠. 상담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지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우울하던 표정이 밝아졌고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편안한 옷만 입던 지연이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도 많이 사왔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우울했던 사람이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상한 건
그녀가 꾸미는 날이 항상 상담 가는 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 상담이 효과가 있나 봐. 제 말에 지연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도 할 겸 신경 좀 쓰는 중이야. 그래야 기분도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하루는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지연이 집에 없었습니다. 상담 날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온 지연은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대학 동창이야. 너 몰라. 그날 밤 휴대폰 충전기를 찾다가 우연히 지연의 폰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태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태쌤이라. 하태석 원장을 그렇게 저장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문자 내용만 보면 별 문제는 없었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이름이 왠지 걸렸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의심이 지나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연은 점점 더 외출이 잦아졌고 항상 예쁘게 꾸미고 나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수근수근 통화했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바꿨죠. 한 번은 제가 지연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상담실과는 전혀 다른 동네의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담 시간과 비슷한 시각에요. 의심이 점점 커져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섣불리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취소되어 8시쯤 퇴근하게 됐어요. 귀가하는 길에 차가 막혀서 평소에는 잘 지나지 않는 이면도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모텔 앞에서 나 지금 모습을 발견한 건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텔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지연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 옆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태석 원장이었어요. 둘은 거리에 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하태석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 안에서 이를 악물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2시간 뒤 그들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키스를 나누고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대로 지연의 뒤를 밟아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고 약 15분 뒤에 저도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반겼습니다. 이미 화장을 지우고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응, 회의가 취소돼서.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나? 상담 좀 늦게까지 했어. 오늘따라 이야기할 게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상담실은 6시에 문을 닫는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많이 도움됐어? 응, 많이 나아지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지연을 보며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아직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이전엔 없었던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내의 뒤를 캐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다니.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님, 제 아내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탐정사무소의 박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의뢰는 늘 받는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의심되는 상대방이 있으신가요? 네,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박 실장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지연의 일상, 하태석의 병원 위치, 그들의 차량 번호 등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일주일간의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지연을 보며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했고, 밤에는 그녀가 누구의 품에서 돌아왔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은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죠. 마침내 일주일 후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시죠. 탐정사무소에 도착하자 박 실장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과 하태석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중 무려 3번이나 그들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만났네요. 그중 화요일만 상담 시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박 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담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불륜이 이제는 정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다음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공원 벤치에서 어깨를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하태석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장면까지. 이거 다 지난주에 찍은 거예요? 네, 모두 지난 일주일간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안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영상 속에서 지연과 하태석은 상담이 끝난 후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태석은 지연을 끌어안았고 곧 두 사람은 깊은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네, 충분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있었으니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배신했는지 이제 똑같이 갚아줄 차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재훈 변호사는 냉철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는 다 있다고 하셨죠?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과 영상 파일을 건넸습니다. 정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런 케이스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상간자가 의사라 상대방이 환자를 유혹했다는 윤리적 문제도 있어 더 유리해요. 상간남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에요. 의사협회에 신고하면 면허 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태석 원장이 근무하는 병원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증거로 병원 내 CCTV 영상을 첨부했고요. 동시에 의사협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고 위자료 청구액도 최대한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지연을 대했습니다. 약 2주 후 모든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던 지연에게 법원에서 온 이혼 소장이 전달됐고 같은 날 하태석에게는 병원에서 긴급 소집 통보가 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지역 인터넷 뉴스에는 정신과 의사, 유부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에는 직접적인 실명은 없었지만 해당 지역과 대략적인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혼 소장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하태석이랑 모텔에서 만난 거, 병원 회의실에서 키스한 거 다 알아. 증거도 다 있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내가 날 얼마나 배신했는지가 중요하지. 지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면허 취소 부분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6장에서 의사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을 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눈물은 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20년의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눈물 몇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현우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던 차의 태석이가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병을 핑계로 불륜을 정당화하지 마.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지연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20년 살았잖아. 아들도 있고. 너도 그거 생각했어야지. 바람 피울 땐 그런 생각 안 났어?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내 애인한테서 전화 왔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기에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지연 씨,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제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들어왔대요. CCTV 영상까지 있대. 당신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내가 다 했어. 지연은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하태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연 씨? 듣고 있어요. 이러다 제가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지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하태석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의 남편 김현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한테 그런 호칭 들을 자격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의사인지 병원 이사회에서도 곧 판단하겠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대화로 풀어봅시다. 풀 게 없어요. 당신은 환자를 유혹한 의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상간자예요.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짐 싸.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현우야. 제발.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직접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도 하태석에게 갔겠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하태석의 병원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의 인맥을 통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하태석은 잠정적으로 진료 중단 명령을 받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에서의 그의 평판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지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하태석이란 걸 직감했어요. 김 선생님, 제발 대화 좀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병원에서 쫓겨나고 의사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관심 가질 때 그 결과도 생각했어야죠. 사흘 후 지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현우야. 태석이 날 떠났어. 뭐라고? 병원에서 해고됐대. 그리고 나보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죠.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친구 집에. 그래, 잘 지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제 복수는 절반쯤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판사는 그것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갱년기 우울증이란 정신적 약점을 틈타 하태석이 접근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CCTV 영상과 여러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김현우 씨 이혼을 원하시는 건 확실합니까? 화해의 여지는 없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님. 이혼 소송과 별개로 하태석 씨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예상대로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쌓은 재산의 대부분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됐고 위자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됐죠. 지연은 재판장에서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지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지연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럼 하태석은? 그 사람도 용서 못해? 그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하태석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쫓겨난 그는 작은 개인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문은 이미 의료계에 퍼져 있었죠.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의사협회에서도 3개월 진료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의 경력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태석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판장에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다행히 그는 이해해 주었어요. 지연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태석과는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모든 걸 잃고도 지연마저 버렸습니다. 진심이었다면서요.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선택한 결과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20년 살았는데 그 20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 그게 배신이란 거야.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그로부터 3달 후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집은 팔아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문자 한 통을 보내왔어요. 현우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제는 할 자격이 없겠지. 그래도 20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도 하태석도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태석은 결국 그 지역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정신과 의원을 열었지만 예전처럼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리적 문제로 징계받은 의사에게 환자들이 쉽게 신뢰를 주지 않으니까요. 환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전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제 추억일 뿐이죠. 저는 이제 평온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때로는 20년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뭐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화창한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때로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폭수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는 배신과 폭수,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의 결혼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무너지고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갑작스러운 배신 앞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지연과 하태석은 둘 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배신을 당했을 때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또는 저처럼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나 자신까지 잃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